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윤내란 혐의 수사 검찰 공수처로 넘겼다라는 거죠. 그동안 검, 경, 공수청, 군까지 다 제각각 뿔뿔이 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로 이 검찰이 공수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넘겼다라는 거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공수처로 일원화했다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광개적인 수사다, 복수의 수사기관이 하는데 이거 응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재 얘기를 하고 바로 하루 만에 일원화가 됐네요. 근데 여기는 일원화가 됐는데 다른 데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비대위원장도 못 뽑는 국민의힘입니다. 조선일보의 일면이에요. 이 국민의힘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을 좀 뽑아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2시간 30분이나 했었던 의총입니다만 결론을 못 냈고요. 대신 뭘 결론을 내렸냐? 비대위원장을 뽑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만들자라는 걸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 이 비대위원장 누구 할까 싶었었는데 비대위원장을 뽑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만든다라는 거죠. 옥상 옥의 느낌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걸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네. 양당 대표 탄핵 정국에서 첫 회동을 했다. 원인 해법 놓고 근데 다른 목소리를 냈다라는 거죠. 여길 볼까요? 권성동 지금 국민의힘 이 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를 예방을 했습니다. 네, 지금 당 대표 자격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거죠. 다른 때도 아니고 제목에 나오죠. 지금 탄핵 정국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소리, 딴소리를 서로 하더라라는 겁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뽑을 시간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야 계엄 뒷수습할 시간도 많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지 않나 싶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 한대행 거부권 행사 유력입니다. 네,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모두의 관심은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이 야당이 강행한 법안들, 여당이 그래서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그 6개의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거냐였었는데 제목에 나와 있죠. 행사가 유력하다라는 겁니다. 네, 야당이 근데 탄핵할 거예요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탄핵 위기에 놓인 지금 이 한대행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에 탱크 부대장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속속 수사 결과가 살살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교에 정보사령부 100여 단이 있습니다. 이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무실에 12월 3일, 지난 3일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부터, 그 전부터 이 사무실에 특수임무 요원들이 미리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기한 사람들 중에는 장갑차, 탱크를 담당하는 육군 제2기갑여단 단장도 같이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날 밤 정말 도로에 탱크가 나올 뻔 했었다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거죠. 많은 계획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그날 경찰은 어땠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경찰복 입을 새 없이 출동, 비번, 연차, 병가자도 다 소집했다. 그날 서울청 기동대 근무 일지를 보니까 이 급박했던 당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국회 대통령 관저 부근에 무려 3,700명이 출동했는데 이 3,700명이 빨리 출동하기 위해서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야 연차 쓰네, 야 병가자 다 불러, 무조건 다 나오라고 해 라고 해서 나갔었던 급박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네. 참 이 모든 게 한참 된 얘기 같지만 사실은 2주 남짓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있어선 안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이게 뭐야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슈팅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알지. 여기가 총구입니다. 다만 여느 총구와 다르게 인형이 좀 달려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인형이 달려 있는데 총구고 여기 보면 뭔가 조준을 하는 것 같은 모습도 지금 같이 보이죠. 근데 어디에 조준하느냐? 점점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드론입니다. 드론이 가면서 겨누고 있죠. 이 드론이 겨누고 있는 게 대체 누구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입니다. 이 파병된 북한군들 드론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드론을 보고서 막 저 허허벌판에 숨을 곳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달려가다가 드론이 한 방 탕 쏘면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심지어 우크라이나군 표현에 따르면 좀비 같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러니 사상자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알고도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같이 좀 드네요. 네, 오랜만에 돌아온 비타민 E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송년회 독려해도 지갑은 꽁꽁. 자영업자 47% 계엄 뒤 피해. 네, 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온통 지갑이 꽁꽁 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서울 시내의 한 식당의 이 예약 관리 시스템의 이 화면입니다. 보면 빨간색이다 뭐라고 써 있냐? 예약 취소, 예약 취소, 예약 취소. 27일도, 19일도, 이 밑에 뭐 16일도 전부 이 송년회 예약이다 취소가 됐더라라는 겁니다. 네. 지금 뭐 꼭 계엄이 아니어도 사실 그 전부터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힘들다라는 얘기 많이 하셨었죠. 왜? 다음 기사 볼까요? 싼 물건이 더 오르는 칩플레이션. 팬데믹 이후 서민층 더 쪼들렸다. 칩플레이션, 칩, 싸다라는 이 칩에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을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져서 칩플레이션, 싼 물건이 비싼 물건보다 오른 폭은 더 크더라라는 겁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 더 싼 물건을 사서 사용하는 사람들, 서민층들 이런 사람들은 더 힘들었었다라는 거죠. 잘 사는 사람들 말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다 쪼들릴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앞서서 계엄까지 더해지니까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요길 좀 보겠습니다. 저가 제품은 16.4%가 올랐어요. 네. 그럼 고가 제품은 얼마큼 올랐니? 5.6%. 3배가 넘게 올랐다라는 거죠. 저가 제품이 오른 폭이 이 비싼 물건 오른 것보다 3배가 넘게 올랐다. 요길 좀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프죠. 여기 지금 진한 색이 4분위, 이 비싼 물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위로 가면 여기가 이 저렴한 물건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싼 물건은 요만큼 올랐고요. 요만큼 오른 거죠. 근데 저렴한 물건은 이만큼이 올랐습니다. 제 손으로도 안 되네요. 네. 이렇게나 많이 올랐으니 서민들 지갑이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돈이 없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 다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무너지는 계층 사다리. 네, 소득분위 상승 10명 중 2명도 안 된다. 소득분위 상승 뭐냐? 지금 이 잘 사는 사람부터 못 사는 사람까지 쭉 봤을 때 못 사는 사람의 이 계층, 이 소득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더 잘 살게 그 윗단계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다. 10명 중에 자기가 지금 현재 사는 것보다 더 낫게 잘 사는 사람이 2명밖에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소득분위가 전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의 비중, 변동이 있는 사람 비중이 거의 2018년에 18에서 29, 20, 21, 22 보이시나요? 살짝 오르나 내리나 하다가 내려갔죠. 기존에 내가 속해 있던 사다리 계층에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 있으면 되죠. 근데 못 사는 사람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도 그대로 있어서 문제다라는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추운데 더 추운 겨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늘이 내린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시죠. 검찰 윤캠프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어제 저희가 체포했습니다라고 전해드렸죠. 체포하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오늘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남부지법에서 이 구속되는 게 합당한지 아닌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장 변호사님, 지금 보면 원래는 체포를 하면 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는데 체포하고 영장 청구해서 바로 이 영장 실질심사를 지금 해요. 일사천리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혐의가 확실한 걸까요? 그렇죠.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네. 뭐 가상화폐와 관련된 뭐 사기 코인 뭐 이런 거 수사하다가 건진법사와 관련된 혐의를 포착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뭐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는다든지 이런 수사가 이미 완비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체포를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정도만 거친 후에 뭐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만큼 특별히 체포 이후에 시간을 끌 만한 뭐 수사가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로서는 뭐 범죄 혐의를 소명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영장 실질심사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이런 빠른 속도로 봤을 때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일사천리가 된다는 건 뭔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발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검찰이 이미 증거의 상당수를 좀 이미 확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건진법사 장부 휴대폰 세대를 분석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인사청탁 등 수사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일단 뭐 휴대전화도 있긴 있습니다만 장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뭐 휴대전화는 어제도 저희가 뭐 명태균 씨 뭐 황금폰 얘기하면서 같이 법사폰이다라고 했는데 장부는 통상 장부는 업종 무관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누구를 만났고 네. 어디서 어떤 대화를 나눴고 또 자금의 어떤 흐름 관계 이런 것들 또 본인이 받은 돈 중에 어떤 성격으로 받은 것인지 이게 청탁인지 아니면 뭐 본인이 원래 어떤 업종과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장부에 적혀 있는 것과 특히 이 장부와 휴대폰을 서로 대조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장부에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있고 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휴대전화에 봤을 때 통신 기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위치의 기록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다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그러한 증거로서 채택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아마 이분이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사실은 2022년도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무슨 역할을 맡았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보다 또 훨씬 더 앞서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의 내부적으로 뭔가 본인이 관여하는 역할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다만 이것이 실제로 어떤 유력 정치인과 실제 돈을 주고받으면서 공천을 청탁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악용해서 했던 뭐 사기 행각에 가까운 것인지는 네.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장부도 있고 휴대전화도 3대나 있다. 그럼 장부에 나온 걸 토대로 이걸 입증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휴대전화가 뒷받침을 해준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나올 거냐라는 거죠. 사실 저희가 명태균 씨의 황금폰 얘기를 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판도라의 상자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지금 장부 판도라가 또 붙었어요. 이렇게 되면 장현주 변호사님, 네. 휴대전화보다 사실 장부가 여기다 더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 더 큰 판도라 상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뭐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휴대폰 세대가 있고 장부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휴대폰에서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의 육성이 담긴 녹취가 남아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 한다면 사실상 이 녹취가 공개되는 일이 추후에 발생한다면 사실 정가에는 굉장히 큰 파장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상 사업을 하면서 장부를 작성하고 이 장부에 기재된 내용들은 굉장히 객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형사 사건에서 항상 증거들을 이제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할 때 특히 매일매일 일지처럼 작성되어 있는 장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로 그런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장부에 나온 내용들이 분명히 돈을 주고받은 그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금방 추적해보면 나옵니다. 금융거래 흔적들을 추적해봤을 때 이 부분들과 장부 내용이 만약에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당사자들이 관련된 혐의를 진술로서 부인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상 돈을 받은 기록과 장부가 남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장부가 나왔고 이 장부에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혐의 자체는 2018년도에 정치 자금을 받은 부분이지만 아마 2018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치권에 관련된 영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이후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권진 법사의 장부와 휴대폰 속에 어떤 이름들이 거론되는지에 따라서 또 정치인들이 많이 향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장부도 있고 이걸 뒷받침할 휴대전화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데 이 구체적인 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들이냐, 실명이 누가 얘기가 나오느냐가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관련해서 여권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법사폰에서 정재계 인사들 관련한 내용이 공개가 되면 명태균의 황금폰은 깜찍한 수준일 거다. 명태균 씨의 이 휴대전화에서 나온 이 녹취 내용으로 한 달이 넘게 한 2달 가까이 전국이 정말 들썩였습니다. 근데 그게 깜찍한 수준일 거다. 그럼 법사폰에는 누가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냐. 사실상 지금 윤주진 위원님, 예. 명태균 씨랑 지금 이 건진 법사랑 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게 명태균 씨 처음에 정치자금법 혐의로 구속이 됐었고 휴대전화 얘기가 솔솔 또 계속 추가로 나왔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는 비교적 최근의 일로 연루가 되어 있지만 네. 건진 법사는 지금 벌써 무려 2018년이면은 6년 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미루어 짐작했을 때는 6년 전보다도 훨씬 그 전에도 어떤 유사한 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한 지난 10년간 만약 이런 정계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공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네. 사실 이것이 만약 그것이 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 집중이 돼 있다면은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고요. 물론 명태균 씨도 상당히 좀 분위기가 오묘하신 분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명태균 씨는 나름 사업가로서의 그런 위치를 갖고 있지만 네. 이분 건진 법사는 사실상 거의 무속인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이 크죠. 예컨대 공천뿐만 아니라 역술과 관련된 그런 거금을 주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좀 기회를 엿보려고 했던 정치인들이 나오고 또 그것이 만약 우리가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유력 정치인으로 밝혀진다면 네. 국민의힘 전체를 둘러싼 국민적인 어떤 분노도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촉각이 좀 모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법사폰에서 나올 내용들이 너무 파장이 클 수 있어서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제목을 어떻게 뽑았느냐. 검찰 공천 현금 의혹 전땡땡 씨, 그러니까 전모 씨예요. 건진 법사의 실명입니다. 심지어 실명이 그대로 오늘 조간에 또 실리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저희는 가렸습니다만 전모 씨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래서 법사 게이트가 열리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건진 법사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살짝 말씀을 드렸었죠. 명태균 씨가 이 건진 법사의 존재를 알고 상당히 경계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기사 보시죠. 이겁니다. 건진이 김영선 공천 줬다 해서 화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공천을 줬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내가 아니라 건진법사가 줬대. 이게 말이 돼? 녹취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라는 얘기를 실제로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명태균 씨 그리고 천공. 그래서 비선 3명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명태균 씨가 이 얘기를 한 걸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에 건진법사가 나 공천 준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장 변호사님. 네. 이건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 말고 건진법사도 당시 알고 있었고 거길 통해서도 뭔가 공천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이 녹취만 가지고 뭐 네. 김영선 의원이 건진법사 쪽에도 뭐 줄을 대보려 했다라는 것까지 뭐 확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 녹취로 알 수 있는 건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가 서로 간에 아는 관계, 그러니까 뭐 친하진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존재 자체를 알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것 자체도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거든요. 결국 여권에 있어서는 명태균 씨나 건진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는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천에 개입하거나 이런 의혹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다녔다라는 것을 네. 서로 간에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만으로도 전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런데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가 약간 지금 상황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뭐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 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건진법사도 앞으로 이제 뭐 휴대폰이나 이 나오는 내용들에 따라서 향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뉴스 속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밝히기를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고검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금 현재 이 검찰 공수처의 이 수사 요청, 이 소환 통보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원래 검찰에서 2차 소환 통보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어제 일원화가 공수처로 되면서 공수처가 조사를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됐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잠시 뒤에 좀 같이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건 지금 비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지금 건진법사 명태균 씨 얘기를 했었는데 명태균 씨는 또 이 굉장히 건진법사를 좀 이 의식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3명 논란이라는 거죠. 한 명이 더 있다. 누구냐? 사진에도 있는 천공입니다. 천공. 이번 계엄이 있고 난 뒤에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직접 보시죠. 하늘이 내놓은 대통령은 국민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받들어서 대통령을 만든다. 이게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시국이 어려울 때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조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요번에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기간이고 요번 동지 안에까지는 힘들겠지만 동지를 기해서 그 안팎에 아마 이제 살짝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이게 참 천공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윤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그렇다. 그러면서 동짓날 기점으로 일이 잘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동짓날이 언제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근데 이번 주 토요일이 원래 어떤 날이었었냐?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2차 소환을 통보했었던 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였거든요. 근데 또 공교롭게 조금 전에 속보가 저희 나갔죠. 윤 대통령이 이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주진 위원님. 예. 다소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네. 이거 동짓날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근데 그동안 천공이라는 이분이 유튜브에서 했던 말 중에 네. 거의 맞아떨어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의 말씀을 안 믿으셔도 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의 비선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 정치권이 정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뭔가 무속인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런 비선들이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암약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뭐라도 기대려는 정치인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자신의 앞날이 되게 두렵고 불안할 수 있죠.
또 과거서부터 뭐 우리가 무속을 믿어왔던 그런 문화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무속에 기대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고 이런 구태한 정치인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기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을 또 보고 주변에 정치에 욕심 있는 분들이 돈을 건네고 청탁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저는 천공의 이런 유튜브가 우리의 어떤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사실은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천공 유튜브 이런 거 이렇게 여론이 무섭지 않고 정치권을 마치 농락하듯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소위 떠들어대는 수준에 우리가 이렇게 놀아나서는 안 된다. 그런 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자꾸 비선 얘기가 나오고 뭐 역술인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정치권, 정치인들의 잘못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사실 건진 목사가 지금 뭐 체포되고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니 게이트가 시작되는 거니 하는 와중에 건진 이 천공은 바로 어제죠. 어제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잘 될 거예요라고 또 존재감을 과시를 했습니다. 근데 3인 중에 한 명 남았죠. 명태균 씨. 명태균 씨는 지금 근데 구속 수감 상태입니다. 근데 명태균 씨 대신에 이 사람이 등판을 했어요. 들어보시죠. 저희들 포렌식 작업이 끝나고 예. 그다음에 그 휴대전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선별을 합니다. 예. 선별 작업에 저희들이 참관을 하고 예.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네네. 검찰에서 저희들에게 돌려주는데 공개된 것은 지금 약 20%에 해당합니다. 말이 많대 하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말이 많대 그래서 내가 이런 지시를 했어 이런 말이 있을 거로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예. 실제 그렇습니까? 명태균 씨 전에 따르면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지금 명태균 씨 변호인이죠. 남상권 변호사. 어제 직접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언론 인터뷰를 한 군데 하고만 한 게 아니고요. 어제 굉장히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만 2-3곳 이상 이 언론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한 얘기가 지금 저희가 직접 들어봤죠. 무슨 얘기냐. 황금폰이 지금 검찰이 포렌식을 하고 있는데 포렌식하면 내용이 굉장히 뭔가 많을 거다. 지금 그 안에 파장이 큰 내용이 있다. 이 안에 윤 대통령이랑 나눈 대화가 있다. 구체적인 지시가 들어가 있다고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파장을 일으킬 만한 윤 대통령과의 이 대화 내용이 실제 핸드폰 안에 있다라고 굳이 어제 나와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게 장 변호사님. 네. 이게 명태균 씨는 지금 안에 있으면서 다소 두려운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글쎄요, 당연히 구속 수감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소까지 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뭐 누구라 할지라도 불안한 지위에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뭐 명태균 씨가 그런 불안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황금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대로 둔다라고 한다면 명태균 씨만 처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인이 걱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잘못이 아니라 관련해서 본인에게 청탁을 넣었던 정치인들이 많았고 영향력을 미쳤던 정치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보여주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도 친밀하다라는 걸 과시했지만 말고도 여권의 정말 유력한 정치인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거론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다 끊어내고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거든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황금폰이라는 자료가 있으니 이것을 통해서 본인이 그동안 했던 말 자체가 옳았다. 아니면 본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발표하고 싶은 그런 심리도 작동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변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포렌식 절차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네. 참관을 하면서 그 포렌식을 하다 보면 결국에 그 휴대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변호인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이미 지금 공개된 부분은 한 20%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작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과연 여기에서 대통령 부부의 육성 녹음이 나올지 그리고 이제 관련된 대통령과 뭐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다시 또 새롭게 나오게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20%밖에 공개가 안 됐다. 80%가 남았다. 이제 시작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황금폰, 법사폰, 법사 장부에 이르기까지 판도라의 상자가 하나도 많은데 2개, 3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순네 번째 생일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관저에서 64번째 생일을 맞은 윤 대통령입니다. 지지자 꽃바구니 받아. 네. 지금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있죠. 윤 대통령 계엄 이후 계속 관저에서만 있는 상황인데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이 이 관저에 직접 가서 꽃바구니를 경호실을 통해서 안으로 넣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지금 관련해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을 당한 그 탄핵 정국 때 생일을 맞았었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땠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2017년 2월 2일 직무정지인 상태로 65번째 생일을 맞았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한광옥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 10여 명과 칼국수로 오찬을 함께 하면서 당시 제임스 매티스 당시 이 미 국방장관이 방한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건 큰 의미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내놨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모진하고 밥 먹으면서 뭔가 내놨는데 윤 대통령은 따로 이 참모진과 뭐 식사를 하거나 한 것 같진 않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메시지보다 지금 현재 이 계엄 이후에 이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지 본인의 얘기가 더 궁금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별다른 메시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2월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탄핵안이 소추가 가결된 지가 벌써 한 2달 정도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국이 좀 안정이 돼 있고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을 거의 받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좀 지지자들도 있고 해서 모습을 보였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 뭐 검찰을 출석하느냐, 공조본에 출석을 하느냐, 공수처로 가느냐, 뭐 변호인이 선임이 다 됐냐 안 되냐 지금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당장 지금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탄핵 심판 또 검찰이나 공조본의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격앙돼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별다른 메시지를 낼 만한 어떤 명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도 아마 어제는 뭔가 본인도 나름대로의 또 모임이 있었을 것이고 그 자리가 결국은 뭐 생일 겸 식사 자리였겠지만 네. 또한 앞으로의 어떤 수사나 탄핵 심판의 전략을 좀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도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선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은 좀 상황이 달랐다.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은 상당히 좀 격앙이 돼 있는 상태인 걸로 보인다. 지금 변호인도 다 선임을 안 되고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희 잠깐 속보로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서울고검 앞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뭐 별다르게 어제 생일이고 뭐 따로 메시지를 안 냈다가 추측컨대 본인이 아니라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이 됐는데 장 변호사님. 네. 근데 지금 별다르게 뭐 나온 이 정보는 없어요. 오후 2시 근데 서울 고검 앞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그래서 장소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관저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대통령실도 아니고 물론 지금은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도 좀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다른 것도 아닌 서울 고검 앞에서 한다는 것 장소가 주는 또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돼서 그것도 내란죄 혐의로 입건이 돼서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의 경우 예외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피의자 신분이면서 어쩌면 그걸 수사하게 되는 수사기관 앞에서 하겠다는 건데 물론 이제 어제 검찰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는 공수처에 이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수사하지는 않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고검이라는 장소 자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곳 앞에서 한다는 것 저는 그냥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수사의 어떤 절차의 부당성이라든지 그리고 네. 중복 수사의 어떤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다음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계속해서 서류 송달 안 받는 부분 그러니까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에 입문해서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건 검찰총장으로서의 윤석열 당시 총장이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텐데요. 네. 당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어쩌면 그 당시 정치권으로부터 좀 탄압받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정치권에 입문을 했었기 때문에 고검 앞으로 가서 본인이 뭔가 이런 탄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논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좀 결집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장 변호사님 얘기는 그동안에 쭉 얘기해왔었던 그 연장선상에서 수사가 부당하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 다시 말해서 소환에도 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피력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지금처럼 계속 응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 계속 안 나가는 거일 텐데 굳이 또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혹시 토요일에 조사 받는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이 과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인가 그런 상당히 고민이 있겠죠. 네. 그러나 만약에 소환에 응하겠다면 단순히 소환에 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하면 될 것이지 네. 이렇게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뭔가 이벤트를 연다라는 것은 다른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다시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요. 또 두 번째는 단순히 군 통수권자가 군을 동원한 것 자체가 폭동이 될 수는 없다. 네. 따라서 이런 입장을 내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만 내란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의 오히려 강경 모드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아하. 예측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여론을 이제 촉발시키는 것이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괜찮은 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예를 들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탄핵 소추를 통과시킨 것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수사와 탄핵 심판 자체의 정당성을 허무는 그런 전략으로 메시지를 짜서 오늘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네. 오늘 서울 고검이라고 하는 장소를 정한 것은 결국은 공수처도 믿을 수 없고 공조본도 믿을 수 없다. 아하.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은 오직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의해서만 나는 조사받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좀 여러 가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주셨어요. 다만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 그동안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럼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 싶을 수 있지만 그건 아닐 것 같다. 그 반대의 상황일 것 같다. 여전히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할 것이고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그냥 입장만 짤막하게 메시지로 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건 뭔가 조목조목 반박할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일전에 나왔던 태도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사실 오늘 오후 2시에 입장을 밝힌다는 거에 눈길이 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지금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서류를 3일째 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심리가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연되는 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 가운데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저희가 더 주목이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것도 지연 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다음 기사 볼까요? 헌재에서 계속 안 받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송달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현재 송달이 된 걸로 간주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 변호사님, 오늘
오후 2시에 입장을 밝힐 게 수사 관련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헌재의 이 탄핵 심판 관련한 부분도 있을 텐데 탄핵 심판 관련해서 송달로 간주해도 우리가 응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헌재가 송달을 간주를 하더라도 그것까지 네. 부인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들어서 이게 네. 뭐 중단되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관을 지금 3인을 계속해서 국회가 추천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뭐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식의 큰 범주에서의 절차적인 부당성을 지적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뭐 송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이 부분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주목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조금 더 불리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송달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다만 이 수사 절차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있을 형사소송 절차와 탄핵 심판 절차가 동시에 가는 것은 좀 이게 잘못된 절차가 아니겠느냐. 하나는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주장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평이 하나 나왔었죠.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이런 만평입니다. 한쪽은 윤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금 거북이 2마리가 등을 대고 이 엄동설안에 눈을 맞아가면서 있어요. 윤주진 위원님. 예. 무슨 내용인 걸까요? 둘 다 법조계 출신이고 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또 국민들에게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의 허점 혹은 법의 절차적 정당성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악용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좀 기가 찰 모습이고요. 뭐 이사불명, 즉 주소가 달라서 못 받는다. 또 이게 관저로 가야 되는데 대통령실로 가서 못 받는다. 자, 이게 국민들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본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하면은 가서 받아와야죠. 가서. 그런데 주소가 잘못됐다. 경호처에서 안 받았다. 이거 정말 우체국 택배 아저씨도 이렇게 택배 안 받으면 열받으시거든요. 국민들 정말 열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택배 아저씨의 마음을 빌려서 국민들 마음을 같이 좀 표현을 하셨어요. 법을 잘 알면 더 잘 지켜야 되는 거겠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분위기만 좋았다. 뭐에 대한 얘기인 걸까요?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남발했던 탄핵 철회, 정치복원, 민생 추경. 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 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좀 강한 탄핵 소추는 좀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철회를 해서 헌재의 부담 좀 더 덜어주고 또 그 많은 분들이 탄핵 소추를 해서 국정이 마비 상태니까 그것도 좀 풀어주시기를.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고 우리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한 선배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좀 민생 추경을 좀 하면 좋겠다. 제가 제안드렸던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요.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교섭단체로서는 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 네, 제가 본 역대 여야 대표 회동 중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한번 안아보는 거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다가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하고 머쓱해서 하는 얘기까지 있는 그대로 저희 대학 선배시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았는데 김기영 대변인님 네. 분위기는 참 좋았는데 잘 들어보면 서로 각자 자기 얘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얘기가 좀 모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권 신임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만나는데 지금 뭐 사실상 대표의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이 어떻게 보면 난맥상을 풀고자 하는 건데 뭐 분위기는 좋을 수 있죠. 근데
본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언론 입장에서 언론들이 있는 어떤 공개 회의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주시하고 있는 것들 무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것들을 좀 지르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탄핵 정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탄핵에 대해서 좀 취소를 해라, 취하를 해라 그런 쪽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정의 운영의 주도권을 위해서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체 이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저야 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직무가 정지됐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 시간 아닙니까? 국회의 시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권한을 가진 건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 문제를 푸는 단초는 혼란스러운 어떤 탄핵의 국면에 있어서 이제까지 남발된 탄핵에 대해서 좀 양보를 해라. 이런 측의 어떤 요구가 주된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신임 이 대표 권한대행이 되고 난 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만났기 때문에 각자 좀 필요한 얘기들을 좀 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탄핵 철회가 좀 중요한 사안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뭘 얘기했느냐?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이재명 추경 국정협의체 참여를 권성동 장관 등 탄핵 14건 철회를 권성동 대표 대행이 지금 탄핵안 철회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추경하고 국정협의체 이거 국민의힘 참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국정협의체를 지금 제안을 했다라는 건데 결과가 어땠느냐 직접 들어보시죠. 제안된 국정협의체에 대해서는 권성동 대표가 지금 3시에 의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총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만난 것 자체가 의미가 있죠. 뭐. 국정협의체 논의는 좀 진척이 있죠. 그건 나중에 좀 더 숙고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더 숙고하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 전에 조승래 이 민주당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거 뭐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의총에서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보죠. 그러면서 오늘 만난 것 자체가 의미가 있죠.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민주당에서도 딱히 국민의힘이 국정협의체에 참여할 것 같다는 기대는 없이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로 국민의힘은 전혀 변한 게 없죠. 어제까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오셔가지고 뭐 단순한 예방 차원이다. 어떤 뭐 특별히 그 성과를 기대하고 오신 것 같지 않습니다만 예방 차원으로 왔다 하더라도 저는 일의 순서가 너무 잘못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가장 큰 국정 불안 요소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 이 부분이 가장 국정의 큰 불안 요소라면 이 불안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장 큰 의제로 삼았어야 됐다. 지금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을 충원하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슈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탄핵을 민주당이 해놨으니 그걸 다 취소해라. 지금 탄핵 취소되면 이 국정 불안 해소됩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된 그 주장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 뭡니까? 올해 경제 상황 정말 어렵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추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국정협의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협의체도 하도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경제 관련 분야만이라도 협의체를 구성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답이 없어요.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뭐 지금 탄핵 남발한 거 취소해라. 또 저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헌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완전히 본질에서는 정말 멀은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요구 자체가 좀 본질과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얘기만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개헌하자라는 얘기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제 권성동 이 대행이 한 얘기가
개헌 얘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만평 나온 걸 좀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회동이에요, 제목이. 지금 여야 양쪽의 수장이 다 만났습니다. 여기 이재명 대표가 멀리서 지금 이 종이컵 전화기로 얘기를 해요. 계엄 극복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권성동 대행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개헌으로 극복하자고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네. 가까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또 될 것 같은데 종이컵 전화기로 얘기하면서 뭐 개헌으로 극복하자고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적으로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을 푸는 방식에 있어서 계엄을 선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의 그 20여 차례 넘는 어떤 탄핵과 특검 남발, 그다음에 감액 예산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도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서로를 악마하면서 적대적 공생관계 그리고 진영이 고착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푸는 방식은 정치라는 건 사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87년 어떤 그때 개헌 이후에 직선제가 달성을 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로서의 우리의 상황을 지금의 대한민국 2024년의 상황을 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거는 지금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를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이 개헌에 대한 논의는 한 사람의 리더십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개헌을 얘기했고요. 저는 탄핵 국면이 있어서 만약에 설사 이제 서로 조기 대선 국면이 되더라도 이 개헌의 화두는 쉽게 꺼지지 않을 거고 개헌을 고리로 해서 어떻게 여야 내에 있는 진영이 이합 집산하느냐의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계엄 이후에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으로 좀 따져서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얘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것도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제왕적 대통령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민주당?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 있다. 이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헌하자. 이런 얘기 벌써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내에 개헌 특위까지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의했습니다. 개헌 필요합니다. 해야지요. 87년 체제 가지고 지금 40년 넘게 이걸 쓰고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 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헌을 느닷없이 들고 나온 이유 뭡니까? 국면 전환용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라는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얼마든지 개헌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요. 그동안 충분히 21대 국회에서 준비해 놓은 내용 가지고도 얼마든지 개헌안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당장 그 눈앞에 떨어져 있는 이 개헌 탄핵 폭탄을 어떻게 치울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전부터 하자 하고 했는데 응하지 않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 국면 전환용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여야가 아까 분명히 여야 대표끼리 만났을 땐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생각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네. 살가운 인사뿐만이 아니라 성과도 같이 주렁주렁 좀 들고 나올 수 있는 회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Day입니다. 무엇에 대한 D-Day냐 보시죠.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의 법안 거부권 행사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한덕수 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국무회의 관련해서 다들 관심을 갖고 봤었던 게 6개의 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이 국민의힘 없이 강행 처리를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거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던 바로 그 6개의 법안이라는 거죠. 이 6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였었는데 제목에 나와 있죠. 거부권 행사할 것 같다.
라는 겁니다. 네. 대체 무슨 법이길래 무슨 법인지 살짝 볼까요? 이겁니다. 양곡관리법. 네. 이미 이 두 번인가요? 이 거부권 돼서 다시 오고 또 다시 오고 한 법이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가 이 출석이나 서류 이런 걸 요구를 하면 개인정보가 있어도 다 제출하도록 하는 게 국회 증언감정법입니다. 국회법,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세법 개정안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지 않도록 폐지를 하는 게 국회법입니다. 이 6개의 법안에 대해서 이거 거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한덕수 대행이 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김진욱 대변인님, 네. 여당의 얘기를 한덕수 대행이 들어주는 셈이 됐어요.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대통령의 그 헌법에 대한 그 권한을 지금 행사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네. 가장 최소한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뭐 우리 민주당의 주장뿐만 아니고요. 모든 이 헌법학계라든지 다른 이 법조계에서도 다 비슷한 말씀들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그 권한대행께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과거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이 25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런 모습 똑같은 방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지금 6개의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이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에 논의들이 좀 진행된 상태에서 거부권이 행사가 돼야 민주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남는 것이지 무조건 이 법은 과거에 우리가 검토했었는데 위헌적이다는 부분 때문에 안 되겠다. 정부에 부담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선택해 준 지난 4월에 총선 민심은 왜곡되는 것입니다. 정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치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노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시즌2다 이렇게밖에 규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심중한 그리고 심사숙고하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지금 현재 본인한테 사실상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좀 더 남용해서 쓴다고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대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서로 논의를 통해서 뭘 조율을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오늘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국민들의 이 민심을 이미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윤석열 정부 시즌2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국무회의가 다 주목을 했었던 이유가 6개의 법안도 있긴 하지만 똑같이 뭐가 올라갈 거란 예상을 했었냐면 특검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부 관계자가 밝히기를 특검법안들은 아직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고 및 검토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 시한이 일단 1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좀 시한이 남았다. 그래서 좀 더 숙고하고 이 법안 좀 숙성시키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약간 보류인 상태인 겁니다. 근데 제가 흔히 생각할 때 김기영 대변인님 6개의 법안이 있고요. 2개의 특검법이 있습니다. 6개의 법안에 대해서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하지만 이쪽에 남아있는 2개의 특검법은 야당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여당의 손이나 야당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 원칙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네. 우선적으로 이제 6개 법안 관련해서는 저는 거부권이 이제 쉬운 표현이지만 제2 요구 아닙니까? 그쵸? 다시 한번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2 요구권을 하면 다시 논의를 해서 200석으로 하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개개인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제 논의를 거쳐서 하면 자연스럽고 통과되거나 네. 아니면 통과되지 못하거나 그렇게 되는 건데 저는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이게 국가 재정에 쓰이는 거잖아요. 재정이라는 것들이 국민 세금입니다. 근데 일정 부분 쌀값이 떨어지는 걸 보존해 주는 거잖아요. 그 가격대로. 그게 1조 원 이상 들고요. 그다음에 쌀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보관하는 비용도 수천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임기 응변식으로 되는 이런 법안은 관련해서는 국가재정, 국민을 위해서는 거부, 제의 요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 말씀하신 특검 관련해서는 지금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중에서 소위 말해서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에 부합하는 그 과정 속에서 네. 독소적 요소가 없다고 하면 저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그걸 거부를 해야겠죠. 근데 저는 뭐냐면 지금 야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네. 일단 탄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네. 일단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중대한 위반을 했을 때 탄핵을 하는 건데 거부권을 하면 탄핵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대개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됐기 때문에 권한 대행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자. 네. 여야가 뭔가 같이 도와주자 이건데 야당이 지금 소위 말해서 뭔가 힘의 균형이 본인들한테 왔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점령군처럼 뭐 압박하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국민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네. 김기영 대변인께서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일단 탄핵을 하지 않겠다. 일단을 붙였고 일단을 붙이고 난 다음에 자칫 할 수도 있어. 탄핵할 수도 있어라는 식으로 지금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 이게 기준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안 하고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탄핵안을 이 한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권한 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합니다.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은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며 국정 안정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입니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절도범이 됩니다. 권한 대행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동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네, 지금 박찬대 이 원내대표와 지금 이 전현희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김준욱 대변인님,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절도범인 겁니까?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행사 안 하셨으니까요. 네. 다만 지금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얘기하는 건 한덕수 권한 대행께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소위 내란 사태에 책임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혼란한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겨서 저희가 좀 요청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도 그런 권한이 있지만요.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권력은 아니다. 이 부분만큼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된다. 지금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하고 국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중에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면 국민들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에서의 목소리에 네. 더 권한 대행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뭐 지금 저희가 그 한덕수 총리께서 권한 대행께서 지금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에 들어가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양한 표현으로 지금 우리 그 최고위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거부권 행사하면 바로 탄핵할 거야. 라는 건 아니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다만 이런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속뜻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게 방점이기 때문에 그걸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과 국회밖에 없다. 근데 대통령이 직무정지면 선출된 권력이 국회가 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주는 게 권한 대행인 이 한 대행의 실제 역할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기영 대변인님. 뭐 선출된 권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선출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민생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자당의 이익,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런 행보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들고 네. 선출된 권력이라도 그 권력,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그 힘이 폭력입니다. 그게 바로 폭력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서 직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거를 누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나요? 헌법이 하는 겁니까? 선출된 권력이라고 헌법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분들이 누군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닙니다. 권한대행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 청소대행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부적절한 비유라고 봅니다.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듣는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듣는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건 잘못된 일이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국민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키아벨리,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은 위험 속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런 혼란한 시기에 국민과 민주주의를 앞세우면서 본인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혼란을 정치적 자산으로 키우는 사람이 누군지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민들께서 위임한 힘을 주체하지 못한 폭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폭력의 대표적인 것이 12.3 비상계엄이고 12.3 내란 사태다.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덧붙여서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김기영 대변인께서.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게 한덕수 대행이냐,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측컨대 김죽 대변인님. 민주당이 대통령 행세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대통령 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 한덕수 그 권한 대행을 통해서 대통령 놀이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부분들을 저희 민주당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께서 그 주신 이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이것을 제대로 관리 잘 해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그 헌법 정신을 어겼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로부터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국민이 주신 권력을 누가 잘못 썼다는 거냐라고 다시 한번 또 되물으셨네요. 네. 지금 국회가 오늘 어떻게 진행될지, 특히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실제로 행사가 될지, 그럼 특검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목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